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위절제술이나 또는 그 비만 대사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죠. 문합부 누출, 그러니까 수술로 연결한 부위가 새는 합병증에 대한 내시경 치료법을 정리한 최신 의학 리뷰 논문입니다. 이게 사실 수술 후에 꽤 심각한 합병증이거든요. 위암 수술 받고 나서 한 3에서 12% 정도? 비만 대사 수술 후에도 1에서 8%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회복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예전에는 재수술 말고는 답이 없었는데 그건 좀 위험 부담이 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시경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덜 침습적인 내시경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덜 침습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이 내시경 기법들을 특히 자료에 있는 그림이랑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좀 흔하게 쓰는 방법이 그 클립으로 찝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중 하나죠. 특히 누출 부위가 작을 때 효과적인데요. 그 내시경 기구 채널로 넣는 일반 클립 TTSC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강력한 게 있는데 OTSC라고 내시경 끝에 아예 캡처럼 생긴 장치를 씌워서 쓰는 겁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덫이나 강력한 집게 같은 느낌인데요. 자료에 있는 그림 1을 보시면 OTSC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조직을 꽉 물어서 봉합하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2cm 정도 크기 구멍까지 막을 수 있게 설계됐어요. 아, 2cm요? 생각보다 꽤 큰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누출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급성기에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클립술 성공률이 한 79% 정도 된다고 하고요. 79%면 꽤 높네요. 네, 하지만 이게 만성 누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주변 조직이 딱딱하게 섬유화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누출 부위가 좀 더 크거나 아니면 이 클립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스텐트를 쓰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텐트는 이제 일종의 내부 지지대 혹은 터널 같은 걸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출 부위를 이렇게 딱 덮어줘서요. 음식물이나 소화액 같은 내용물이 새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 아래에서 이제 조직이 스스로 치유될 시간을 벌어주는 원리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가 팽창형 플라스틱 스텐트 SEPS가 있고 금속 스텐트 SEMS도 있는데 이 금속 스텐트는 또 표면을 완전히 덮은 완전 피복형 FCSEMS하고 부분적으로만 덮은 부분 피복형 PCSEMS로 나뉩니다. 아, 스텐트도 종류가 다양하군요. 네, 여기 그림 2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식도랑 소장을 연결한 부위에 누공이 생긴 환자한테 금속 스텐트 SEMS를 넣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A에서 내시경으로 누공 위치를 확인하고 BC처럼 조심스럽게 유도 철사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D처럼 스텐트를 쫙 펼쳐놓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E처럼 스텐트 위쪽이 움직이지 않게 클립으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림 보니까 단계별로 이해가 잘 되네요. 그리고 표 1에 관련 데이터가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스텐트 시술의 성공률 자체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됩니다. 오, 성공률은 높은 편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동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스텐트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특히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 스텐트 SEPS나 완전 피복형 금속 스텐트 FCSMS에서 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데이터 보면 각각 31%, 26% 정도까지 보고되고요. 아, 이동이 꽤 잦군요. 거의 4분의 1 이상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표면이 매끄럽다 보니 조직을 꽉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 피복형은 그물망처럼 된 부분이 조직에 좀 파고들어서 이동은 12% 정도로 덜한데요. 대신 나중에 제거할 때 이 조직이 자라붙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치료 기간도 보면 평균 한 달에서 길면 거의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기도 하고요. 스텐트 이동 문제나 불편함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내부 배액설이라는 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그 누출이 생기면 주변에 고름이나 체액 같은 게 고이면서 감염이 되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심하면 폐혈증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이 EAD, 내시경적 내부 배액술은 그 돼지꼬리 모낭처럼 생긴 아주 얇고 구불구불한 플라스틱관 피그테일 스텐트라고도 합니다. 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누출 부위를 통해서 그 고여있는 농양이나 삼출물이 있는 공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 관을 넣어서 빼내는 거군요. 네, 근데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그 관을 통해서 오염 물질들이 위나 장 같은 소화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부 배액술이라고 부르죠. 성공률은 한 85% 정도로 꽤 높고요. 감염 조절에 효과적이고 또 이걸 하면 비교적 빨리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은 다른 방법에 비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염 관리는 효과적이면서 식사도 빨리 할 수 있다니 장점이네요. 그리고 요즘 또 주목받는 방법 중에 그 진공청소기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EVT라고 하던가요? 아, 네네. EVT, 내시경 진공 보조 폐쇄술, 엔도스코픽 베큐um 테라피 말씀이시죠. 이게 비교적 최신 기법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출 부위에 특수하게 만든 스펀지를 딱 대고요. 거기에 약한 음압,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림 3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A와 B처럼 식도 공장 문압부 누출이 있는 곳에 C처럼 L자 모양 튜브 끝에 연결된 스펀지를 내시경으로 밀어넣어서 D처럼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펀지를 대고 진공으로 빨아들인다. 흥미롭네요. 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요. 단순히 구멍을 물리적으로 막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펀지가 지속적으로 삼출물이나 고름 같은 감염원을 쭉쭉 빨아내주고요. 동시에 음압 자체가 주변 조직을 부드럽게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서 새살, 전문 용어로는 육아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새살이 훨씬 빨리 차오르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치유를 적극적으로 돕는 거군요. 그렇죠. 표 2에 관련 연구 결과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보시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90%에서 100%까지도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스텐트랑 비교했을 때 치료 기간도 평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로 더 짧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합병증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와, 성공률도 높고 치료기간도 짧고 합병증도 적다면 굉장히 유망한 방법 같은데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며칠에 한 번씩은 내시경을 다시 넣어서 이 스펀지를 교체해줘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 교체가 필요하군요. 그 외에도 논문에서 내시경으로 직접 꿰매는 봉합술이나 특수 접착제 같은 것도 잠깐 언급되긴 했죠. 네, 맞아요. 내시경 봉합술, 오버스티치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애는 조직 전층을 꿰맬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직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직 접착제, 피브린 글루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같은 걸 쓰는 방법도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위절제술 후 누출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그럼 표 3에서 이 치료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표 3이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클립은 사용하기 편하고 작은 급성 누출에 좋지만 OTS라도 만성 누출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스텐트는 성공률은 높지만 이동이나 환자 불편감 같은 문제가 좀 있고 EID는 감염 관리나 조기 영양 공급에는 유리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EVT는 성공률도 높고 치료 기간도 짧고 합병증도 적어서 아주 유망하지만 주기적인 스펀지 교체가 필요하고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조직 접착제는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결국 딱 한 가지 방법이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그 누출의 크기나 위치, 발생한 지 얼마나 됐는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심지어 예전에 항암 치료 같은 걸 받았는지 여부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때로는 클립이랑 스텐트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EID랑 EVT를 병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두 가지 이상 방법을 조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 내시경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정말 큰 수술을 다시 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EVT 같은 최신 기술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역시 각 치료법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잘 설계된 더 큰 규모의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시경적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근거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덜 침습적인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수술 후 회복 과정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 갖는 불안감이나 기대치 같은 것들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이런 기술이 합병증 치료를 넘어서 수술 중 누출 자체를 예방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